그러면 진도 나와 볼까요? 2번. 전세권자의 권리와 의무 한번 봅시다. 전세권자는 용법에 따라 사용 수익할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한 311조 볼까요? 1항에서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이라고 해봅시다. 지금 주택인데 주택을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했는데 이 전세권자가 갑자기 이것을 개조를 해가지고 상가로 바꿨어요. 그러면 목적물의 성질에 정해진 용법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정자가 소멸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얘기고요. 2항 전항의 경우에는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 봤고요. 2번 볼까요? 전세권자의 현상유지 의무, 수선 의무가 있어요. 309조에서 전세권자는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이 조문이 어떤 거랑 좀 관련이 있냐면 한번 볼까요? 이것은 우리가 타인의 부동산을 빌리는 방식은 이렇게 전세권도 있지만 가장 흔한 게 임대차죠.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 빈도가 높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임대차를 이용하죠. 채권 계약. 그래서 임대차 같은 것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해주는 건데 임대차와 전세권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나요? 임대차는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권이죠. 그죠? 그 차이가 가장 크죠. 그래서 이 차이로부터 어떤 그 내용이 나오냐면 이 임대차는 채권이니까 이 둘 간의 관계가 전세권보다 밀접할까요? 아니면 덜 밀접할까요? 채권은 이 임차인은 이 사람한테 권리와 의무를 지는 거고 이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한테 권리 의무를 지는 거죠. 하지만 전세권은 설정자가 있고 전세권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물권이에요. 이 사람 눈치 안 본다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안 봐요. 그죠? 물권의 특성이에요. 물권은 대세적인 권리로서 특정 사람한테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 주장할 수 있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빌려주는 관계에 있을 때 수선 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물에 적합하도록 사용하도록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 의무예요. 유지 의무. 그죠? 이런 경우에는 누가 이 수선 의무를 질까요?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져주는 거예요. 임대인이 그래 내가 물건을 빌려주니까 네가 이 용법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최상의 상태를 보존해 줄게. 이런 식의 수선을 진다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그래, 임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이시니까 임차인이 임차 중에 필요비를 지출했어요. 그러면 이 필요비를 누가 부담하는 게 맞을까요? 수선 의무를 이 임대인이 지니까 필요비도 이 사람이 부담해야겠죠. 임대인이. 그래서 임차인은 이렇게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전세권을 얘기하고 있죠.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물권이니까 전세권자가 수선 의무를 부담해요. 자기가 알아서 그 물건을 용법에 따라서 사용 수익을 잘 해야 돼요. 그냥 이 사람한테 막 요구하면 안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필요비 상환 청구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세권자는 누가? 전세권자가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합니다. 넘어갈게요. 전세금 증감 청구는 아주 쉬운 내용이죠. 이거는 본 적이 있죠. 이런 비슷한 거 본 적 있죠. 뭔가 조금 그 금액이 안 맞으면, 그죠? 변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맞으면 증감 청구를 할 수 있겠죠.
312조 2 한번 읽어볼게요.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뭐다? 당사자는, 즉 전세권자는 감액 청구를 일반적으로 하겠죠. 전세권 설정자는 증가 청구를 하겠죠. 그래서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그런 제한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좀 기억을 해주실 게 이게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말은 청구권 이렇게 돼 있지만 이런 거 많이 봤죠? 청구권이라고 써 있는데 형성권인 경우는 많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형성권은 즉시 효과가 발생을 한답니다. 이게 어떤 얘기죠?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다른 파트에서.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설정자라고 하고, 이건 전세권자라고 해볼게요. 설정자가 돈을 일반 올리는 사람이 설정자가 올리려고 하겠죠. 뭐다? 맺었는데 좀 전세금 좀 올려야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전세금 증감 청구권 중에서 증가 청구권을 행사한 거죠.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바로 효과가 발생을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금이 1억이었는데 2억으로 더블을 요구해요. 더블을. 그러면 바로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럼 2억 줘야 하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전세권자는 다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투느냐? 법원에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나는 좀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죠? 이것을 법원에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보니까 세금 같은 것도 오르고 했는데 2억 과하다. 한 1억 3천이면 되겠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법원이 결정을 해줬죠. 근데 효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바로 발생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설정자가 2억을 요구한 시점에 발생은 하는데 어떻게? 1억 3천으로, 이건 한참 나중에 나온 얘기일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나왔지만 이때로 1억 3천을 이렇게 발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아까 대통령령령, 이것은 한번 볼까요? 그냥 편하게 읽으세요. 감액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상당히 힘이 들었잖아요. 그럴 때는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증액의 경우는 제한이 있는데 어떤 제한이냐면 금액의 20분의 1 초과 증액 금지. 그죠? 아까 뭐 1억이었으면 1억 500까지밖에 안 되겠네요. 그죠? 초과 증액 금지, 그리고 증액을 한번 했어요. 그러면 1년 내에는 증액 불가라는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법에서는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4번 볼게요. 물권적 청구권과 상린관계의 준용. 그죠? 상린관계 준용 되죠. 왜 되죠? 전세권도 사용하는 권리니까 뭐 옆에 토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옆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준용되겠죠. 그리고 전세권도 물권적 청구권, 즉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다 적용이 되겠죠. 왜냐? 반환도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 봤어요. 그리고 3번 보시죠. 전세권의 처분 볼게요. 처분이라는 것은 주로 양도나 담보 제공이나 이런 걸 처분이라고 하죠. 근데 전세권에서는 독특하게 전전세라는 게 나와요. 이건 좀 이따 볼게요. 그리고 이건 한번 잘 보셔야겠네요.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처분자가 있죠. 그죠? 계속 했던 얘기죠. 이건 처분자가 있어요. 근데 다만이 중요해요. 다만 전세권에는 설정 행위 시에 처분 금지 약정을 맺고 이를 등기까지 할 수 있답니다. 등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등기하면 공시가 된다는 거니까 제3자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3자에게도 대항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세권자가 있고 그다음에 설정자가 있어요. 있는데 이 둘 사이에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그냥
우리 둘만으로 이렇게 하자. 네가 전세권자가 딴 사람한테 전세권을 양도한다거나 이런 거 나 별로 원하지가 않아 해서 이 전세권자 그래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이걸 등기까지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등기를 했으면 제3자가 그래서 뭐 병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 뭐 갑을병 해봅시다. 그냥 갑을병 이렇게 있는데 이 병이 이 등기를 볼 수가 있잖아요. 등기를 봐서 이게 약정이 돼 있네. 하지만 어기는 게 또 사람 심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권을 넘겨받았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뭔 소리야 이게 등기돼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고 이제 이건 아시겠죠? 왜 전세권이랑 지상권이 좀 다른가? 지상권에서는 이런 약정 자체 하는 거 안 돼요.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전세권과 지상권의 차이.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기간 자체가 길죠, 전세권보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기간이 장기예요. 이렇게 장기인데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약정 안 돼요. 처분하고 싶으면 처분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죠? 30년, 15년 막 이래요. 여기는 지상권은. 그래서 이런 처분 금지 약정을 못 맺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은 상대적으로 지상권에 비해서 보다 단기죠. 단기이기 때문에 이런 약정을 맺어도 그렇게 크게 불리할 게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처분을 보고 있죠. 전세권의 양도, 뭐 양도 합의, 그 다음에 전세권도 이전 등기가 되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2번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하면서 이거는 또 중요한데요. 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럽시다. 갑이 전세권자예요. 을은 전세권 설정한 사람이죠. 근데 전세권 양수인이라고 해서는 이 전세권 자체를 갑이 병한테 넘겨줬다는 얘기죠. 그죠? 어떻게 넘겨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뭐다?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등기를 해줘야겠죠. 등기 이전을 해줘야 돼요. 전세권 자체를 이전을 하니까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병한테. 이렇게 됐어요.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전세권 양수인, 지금 전세권 이 사람이죠. 이 양수인은 설정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을이 전세 기간이 끝나면 이 을이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겠죠. 설정자니까. 근데 누구한테 반환해 줘야 하나요? 이 사람한테 반환해 줘야 하나요? 이 사람한테 반환해 줘야 하나요?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세권 종료 시 양수인이에요. 병한테 전세금을 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 사람은 전세권 자체를 넘겨버렸어요. 갑은. 그래서 전세금 반환 채권도 이 사람한테 귀속이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됐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만일도 중요해요. 기출됐죠? 만일 이때는 소유권이 양도됐다고 봅시다. 소유권이 양도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소유권이 양도됐다는 것은 이 전세권 설정자가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겨줬다는 얘기죠. 그죠?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구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을로부터 정으로 이렇게 소유권이 넘겨져서 이 정이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이전받는 겁니다. 소유권만 이전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전세 기간이 끝나면 이 사람은 현재 전세권자한테 전세금 반환 의무를 이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아시겠죠? 이 관계 잘 알아두세요. 어떻게 보면 쉬운 내용인데 시험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시험에 내요. 쉬워 보이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혼동될 만한 내용. 이렇게 이런 거 잘 나옵니다. 됐고요. 넘어가 볼까요? 전세권은 뭐다?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이거 했던 내용이죠.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다. 하지만 부종성과 수반성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아니죠.
엄격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피담보 채권과 즉 피담보 채권 여기서 뭐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죠.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은 함께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죠? 그걸 부종성이라고 하죠. 따라다닌다. 그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만의 분리양도가 가능하다. 이제 이게 어려운데 이것도 잘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판례 봅시다. 한번 저번에 그 전 시간에 해가지고 이해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보시죠. 1번.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일 뿐 아니라, 왜 그러죠?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금이 요소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분리될 수 없는 요소예요. 설정에 의해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처분하여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것도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을로부터 A 부동산에 전세권을 이렇게 부여받았어요. 전세권자죠. 그러면서 전세금을 1억이라고 할까요? 1억 전세금을 이 사람이 이렇게 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경우에요. 그런데 이 전세권자는 지금 을로부터 뭘 받을 게 있죠?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죠? 뭐 1억이죠. 1억 받을 채권이 있죠. 근데 이 갑이 사정이 생겨가지고 1억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갑은 어떻게 1억을 회수할 수가 있을까요? 기간은 아직 남았어요. 전세 기간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죠? 병한테 전세권을 양도할 수가 있죠. 그죠? 전세권 상대를 양도하면 뭐다? 이 사람은 이제 을과 병이 이 사람이 전세권자고 이 사람이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 사람은 아마 갑한테 1억을 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처분할 수가 있는데 전세권만 놔두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누구한테 양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하면 이렇게 전세권 자체를 팔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가지게 될, 즉 전세금 반환 채권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 채권만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해야겠다.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그러면? 다시 판례를 봅시다. 전세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처분할 수 있다. 전세권 양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다? 전세금을 회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수할 수가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즉 전세기간 동안이죠. 아직 전세기간 동안에 전세권을 자기가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아시겠나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다만이 중요하겠죠.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가 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간이 남아있는데 기간이 남아있어요. 이 갑이 아직 기간 중에 내가 우선은 나도 여기 지금 현재 거주할 필요가 있어. 살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우선 나는 이 기간 동안 끝까지 살 거야. 그런데
전세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이 종료가 되죠. 그죠? 전세권 종료를 조건으로 해서, 우리 조건 배웠잖아요. 조건으로 해서, 그래, 내가 너한테 전세금 반환 채권을 넘겨줄게.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가능할까요? 전세권이 끝났어요. 그러면 전세권은 없는 거죠. 없으니까 채권만을 양도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뭘 배우냐면 부종성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부종성은 뭐죠?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둘이 따라다닌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종료가 됐어요. 얘가 따라다닐 필요가 없죠, 이제. 종료가 되면 아무한테 다 넘겨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아시겠나요? 종료를 조건으로 해서 양도하는 것은 부종성에 반한다? 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전세권이 있는 동안에는, 전세권 기간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넘길 수 있다?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왜? 여전히 이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전세권이 종료를 조건으로 해서는 넘겨줘도 된다는 얘기죠.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정리를 이렇게 해주세요. 존속 기간 중이다. 전세권 존속 기간 중이다. 그러면 뭐다? 원칙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에 이전 안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다? 전세권이 종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즉 소멸을 조건으로 해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2번 볼게요. 예,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다고 그랬죠? 있으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부종성과 수반성. 그러나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 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반드시 함께 언제나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 담보라는 담보물권의 목적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뭐다? 처분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랍니다. 지금 이 얘기는 한마디로 그거예요. 부정성과 수반성은 뭐다? 엄격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길게 풀어놓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은 뚝 날리고, 부정성, 수반성, 엄격하지 않지, 이 얘기죠. 그래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뭐다?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어려우실 텐데 이런 거죠. 지금 부종성, 수반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종성과 수반성은 엄격하지 않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은 즉 전세권이 있으면 그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데 반드시 꼭 이걸 지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갑이 전세권자예요. 그리고 을이 전세권 설정자겠죠. 설정자인데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봅시다. 존속기간이 만료됐어요. 지금 23년 12월 31일을 기간을 했는데 이게 만료가 됐어요. 또는 1번 타자, 2번 타자는 뭐죠? 전세계약의 합의해진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특약이 있어요. 무슨냐면 합의해지, 전세계약을 합의해졌어요. 그러니까 전세권 자체를 딱 끝내버린 거예요. 이 합의해지는 종료를 시켰어요. 그러면 1번, 2번의 공통점은 뭐죠?
끝났다는 거죠. 만료, 해지. 전세권 자체가 없어졌어요. 아시겠나요? 이런 경우에는 뭐다? 이 사람은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죠? 끝났으니까 무담보의 채권으로 양도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병이 쫄라가지고 막 부탁해요. 나 전세권 등기까지 같이 넘겨주면 안 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아마도 저번 시간에 한번 볼까요? 이거? 보면 이 판례인데 봅시다. 존속기간의 경과 똑같죠? 존속기간의 경과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했죠. 하지만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을 피담보채권인 전세금 반환채권 관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뭐죠? 같이 양도를 했어요. 전세권이랑 채권이랑 반환채권이랑 같이 양도했죠. 근데 이 판례에서 뭐죠? 할 수 있다지 해야만 한다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전세권은 안 넘겨주고 무담보채권으로 이렇게 양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아시겠나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지금 공부하는 페이지로 갑시다. 그래서 지금 보죠. 이때도 존속기간 만료했죠. 하지만 뭐라? 만료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소멸을 하죠. 전세권이 소멸하죠. 소멸하면 무담보채권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는 즉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무담보채권을 양수할 수가 있어요. 됐어요.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담보제공 볼까요? 그죠?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지상권도 그렇고 전세권도 그렇고 둘 다 물건이기 때문에 이 설정자 동의 없이 담보 제공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2번 볼까요? 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물상대위를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는. 무슨 얘기냐면 물상대위 좀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데 그려볼까요? 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전세권자예요.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고요. 근데 지금 전세권이 기간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병한테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전세권 자체를 설정을 해줬죠. 이 사람은 저당권자죠.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죠. 그러면 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뭔가요, 지금? 전세권이에요. 근데 전세권은 기간 만료됐죠.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저당권자는 전세권을 목적물로 저당을 잡았는데 이게 소멸하면 뭐다? 이 저당권 소멸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제도를 두냐면 물상대위라는 걸 둬요. 제도예요, 제도. 물상대위. 물상대위. 그럼 물건 위에 대신 위치한다는 얘기죠? 물건이 대신 위치.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했어요. 근데 이 을은 뭘 가지고 있죠? 갑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세권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돈 받을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저당권은 없어졌지만 뭐다? 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물상대위. 전세금 소멸에 따른 전세금이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잘못됐네요. 전세권 소멸에 따른 전세금 반환 채권. 전세권 소멸에 따른 전세금 반환 채권을 통해 자신의 채권, 이 사람이 을에 대한 채권자죠. 채권을 보전하는 제도를 두고 있죠. 아시겠죠? 네, 넘어가 볼게요. 판례를 볼까요? 이것은 뭐 똑같은 얘기네요. 그죠?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될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은 실행할 수 없게 되고, 그죠? 그래서 전세권에 가름하여 존속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죠? 그래서 저당권자는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가 있답니다. 아시겠나요? 됐고요. 3번 임대.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죠? 전세권의 처분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 처분 중에서 양도와 담보 제공 받죠? 그러면서 임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갑이 전세권 설정자고 을이 전세권자예요. 이 전세권자가 그 기간 내에, 전세권은 기간이 있죠. 기간 내에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전세권자는 이 사람 동의 필요 없다는 게 중요하겠죠. 왜?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이 사람 동의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 없이 전세기간 내에서 기간 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세가 12월 31일인데 임대차를 주면서 24년 6월 30일까지 내가 임대차 줄게 하면 이 사람이 12월 30일 되면 돌려줘야 하는데 이 기간까지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임대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전세기간 내에서 이것도 중요해요. 동의 없다는 것도 중요하고. 2번, 다만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보면 이런 거죠. 전세권의 지금 얘기해요. 전세권은 그 부동산의 성질이나 용법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죠. 조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전세권 조문에. 부동산에 맞게 사용을 하는 얘기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을이 임대를 줬는데 이 병이 갑작스럽게 이 용도에 맞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손해가 발생을 하겠죠? 그죠? 이 갑은 갑자기 왜 상황이 이렇게 되지? 이러면서 나는 을한테 지금 전세를 줬는데 갑자기 딱 보니까 그래 뭐 이 사람이 전세권자니까 그래 임대 줄 수 있겠지. 근데 이 사람이 용법에 쫓아서 사용 수익을 안 했네? 그러면 이 갑은 어떻게 조치를 하냐면 이 을한테 뭘 얘기를 하냐면 네가 이 사람한테 임대를 줘서 생긴 문제잖아. 임대를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어. 그러니까 네가 임대를 준 네가 책임을 져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됐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전전세가 나오는데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려운데 한번 볼게요. 우선 전전세, 이거 전세는 뭔지 알죠? 전세예요. 지금 우리 배우는 전세. 전이 뭐냐면 이 전이 한자로 굴전자예요. 굴전. 자동차, 차가 앞에 있죠? 그죠? 굴전자인데 한마디로 전세가 한 번 굴러서 한 번 더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있는 점세를 전전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 한번 봅시다. 전세권자가 자신의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원전세권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전세권 설정자가 되어 전세권을 설정하는 전세계약을 의미한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를 했어요. 전전세. 보면 지금 봅시다. 갑과 을 간에 전세 계약이 맺어 있어요. 그래서 전세 계약을 맺어 있는데 이 을은 뭐라고 하죠? 전세권자라고 하고 이 갑은 전세권 설정자라고 하죠. 근데 갑자기 원이 붙어 있네. 원이 붙어 있다는 것은 전전세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을이 병한테 전세 계약을 또 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을은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설정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지위는 이 본래 있는 전세 계약을 원전세 계약으로 하는 거고, 원전세 계약에 있어서는 이 사람보다
원전세권자죠. 그죠? 이 사람은 전세권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 더 굴러먹었어요. 굴러서 전전세를 했어요. 이때는 이 을은 뭐가 된 거죠? 설정자가 되는데 원전세권에 대한 설정자예요? 원전세권의 설정자는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전전세권에 대한 설정자예요. 그래서 제가 위에 썼어요. 일부러 이렇게 이 사람은 두 개의 유지를 갖게 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병이라는 사람은 전전세권자죠. 그죠? 원전세권이 아니라 좀 전전세권의 전세권자니까. 아시겠나요? 좀 헷갈리실 텐데 잘 보면 그냥 쉬워요. 전세계약, 전세계약, 그리고 이걸 원전세라고 하고 이것을 전전세라고 한다. 그래서 설정하는 사람이 설정자니까 이때는 원전세권 설정자고 이 사람은 원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고 전전세는 이 사람이 지금 전전세 계약을 하는 거니까 이 을은 전전세권 설정자라는 얘기죠. 이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관계를. 아, 이런 거구나. 아, 전전세가 이런 거구나. 을은 물권자니까 지금 전세권의 처분의 자유를 배우고 있는 거죠. 지금 처분 자유가 있다는 걸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을은 물권자니까 자신의 책임 하에서 이렇게 전세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을이 이 갑과 상가에 대해서, 상가도 전세권 설정 가능합니다. 상가에 대해서 이렇게 2년 기간으로 이렇게 1월 1일부터 2년 기간으로 전세금을 1억으로 해서 이렇게 전세권자가 됐어요. 상가에 대해서. 근데 장사가 잘 되면 좋은데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1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볼게요. 한 2024년 1월 1일이라고 할게요. 1월 1일부터 어떻게 되냐면 장사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난 장사에 소질이 없나 보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전세권자를 구해요. 응? 다른 사람 병 전세권으로 해서 전세 계약을 맺는다는 얘기죠. 맺으면서 이 사람이 그렇겠죠. 내가 현재 원전세권 계약이 이렇게 2년짜리로 전세금이 1억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1년만 너는 장사에 소질이 있잖아. 1년만 네가 대신 맡아가지고 한번 장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병이 오케이를 했어요. 이럴 때 전전세권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다시 1번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원전세 계약과 전전세 계약은 별개죠. 원전세 계약은 이 두 사람이 맺은 계약이고 전세 계약, 지금 전전세 계약은 이 두 사람이 맺은 계약이에요. 원칙적으로 별개예요. 이 병은 갑을 본 적도 없어요. 볼 필요도 없는 거고. 왜? 을이 알아서 할 수가 있죠. 을은 전세권자니까 물권자죠. 이렇게 이 갑과 병과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계약이라는 거, 이게 포인트고요. 근데 별개지만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즉 2번 볼게요. 그러나 전세 기간과 전세금에 있어서는 뭐다? 원전세 계약에 제한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12월 31일 됐는데 만약에 이 계약은 전전세 계약은 2024년 6월까지로 하자. 둘 사이에 이렇게 했어요. 이게 되나요? 12월 31일 되면 이 사람한테 물건을 줘야겠죠? 그죠? 전세권이 종료되면 이 사람은 물건을 다시 갑한테 반환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2024년 6월까지 24년 6월이 아니죠. 25년 6월입니다. 죄송합니다. 2025년 6월까지 전세권을 맺을 수가 있나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전세 기간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전세금에 있어서, 즉 전세금은 이 사람 현재 1억이죠. 1억 5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1억 미만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종료가 되면, 전세권이 다 끝나게 되면 서로서로 돈을 돌려주고 물건을 돌려주고 이런 그 관계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더 높게 하면 안 돼요. 더 비싸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즉 전세 기간과 전세금에 대해서는 뭐다?
이 원전세 계약에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 둘이 계약을 할 때, 중요해요. 이 둘이 계약을 할 때 이거에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세금과 전세 기간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설명의 전부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 교재로 가봅시다. 전전세가 뭔지는 아셨을 테고 성격을 볼까요? 전전세권도 뭐다? 전세권이죠. 따라서 전전세권 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성립한다. 그죠? 계약과 등기를 통해서 전세권이 성립하는 것처럼 전전세권도 이렇게 계약과 등기에 성립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겠죠? 원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갑이죠. 갑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2번. 다만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자의 권한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이므로 뭐다? 이 전전세권 지금 원전세권의 원전세권자가 참 말이 어려운데 저도 원전세권자는 뭐다? 전전세권 설정자죠.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이 원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전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이 권한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뭐다? 전세금과 기간에 대해서는 초과할 수가 없다는 그런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다 봤죠? 그래서 전전세 효과 한번 가볍게 봅시다. 원전세권과 전전세권은 병존하죠. 둘 다 계약이 있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갑을병 해가지고 둘 다 전세 계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이게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둘 간의 계약은 별도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간에 따라서 하는 거지 이 전전세 계약 맺었다고 소멸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병존해요. 2번. 원전세권 설정자와 전전세권자는 뭐죠? 어떠한 권리부가 발생합니다. 원전세권 설정자가 누구죠? 이 사람이죠. 갑과 이 병은 아무런 권리부가 발생하지 않아요. 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3번. 전전세권 설정자, 즉 원전세권자, 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전전세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누구한테 그 책임을 부담한다. 이건 봤죠? 그죠? 똑같은 얘기죠? 이 전전세를 안 했으면 전전세를 안 했으면 이렇게 부담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4번. 전전세권이 소멸 시에 전전세권 설정자는 전전세금에 반환 의무가 있어요. 좀 말이 되게 어려운데 전전세권이 소멸했다. 뭐가 소멸했죠? 이게 소멸했죠? 지금 이게 소멸했어요. 이 계약이. 소멸하면 전전세권 설정자 을은 뭐죠? 이 사람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겠죠? 그죠? 반환 의무가 있으며 이 전전세권자인 병은 이 사람은 뭘 해줘야죠? 인도. 현재 이 사람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도를 해줘야겠죠.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인도 의무. 인도 의무와 목적물 반환 의무가 인도 의무죠. 목적물 반환 의무와 뭘 하죠? 이 사람이 전세권 계약을 맺으면 전세권에 필요한 서류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권리자니까. 그래서 그 말소 등기 의무, 전전세권 말소 등기 의무도 이 사람이 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5번. 전전세권 설정자, 즉 원전세권자. 을 얘기하는 거죠? 이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을 지체하죠? 이 사람한테 전세금을 주기로 했죠. 지금 전세금을 줘야 합니다. 병한테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병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이 병도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뭐죠?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할 수가 있겠죠. 전세권자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병이랑 갑이랑 만난 적이 없죠? 이 물건의 소유자는 누구죠? 현재 갑일 거 아니에요. 소유자입니다.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의 물건을 경매 청구한대요.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밑에 얘기를 들었죠? 단
원전세권도 소멸하고 원전세권 설정자가 즉 원전세권 설정자가 이 사람한테 돈을 줘야겠죠. 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 을이 갑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을이 병한테 돈을 줘야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안 주는 거예요. 갑이.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경매 청구하는 거 당연하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돈을 안 주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돈을 안 주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하나여 경매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잘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 전전세권 나오면 어렵겠죠? 하지만 뭐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죠? 별개의 계약이라는 거. 그죠? 별개의 계약이라는 거. 그리고 또 뭐죠? 별개의 계약이지만 영향을 받죠? 어떻게? 전세금과 전세 기간에 대해서는 이 계약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을 받는다는 거.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넘어갈게요. 예, 전세권의 소멸 나오네요. 예,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당연히 물권 일반의 소멸 사유에 적용을 받겠죠. 뭐 이건 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 즉 조문인데 이것은 목적물의 성질에 정하여진 용법으로 전세권은 이렇게 행사를 해야 하는데 그 용법을 벗어나 가지고 사용 수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 이 설정자가 전세권자한테 뭐다? 소멸 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가 났다 이러면 손해배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내용이고요. 다 봤던 내용이고 서멸 통고도 봤죠? 뭐죠? 기간 약정을 하지 아니하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 소멸 통고를 할 수 있고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중요한 것은 6개월이 통고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지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봤어요. 그 다음에 목적물의 멸실 볼 거예요. 예, 멸실 이것은 그냥 조문만 나와 있는데 한번 조문 읽어봅시다. 314조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이에요.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당연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세권은 뭐죠? 용익물권이죠? 사용을 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건물에 대해서 전부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전세권은 소멸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만큼이 없어졌어요. 파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권이 소멸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항에서는. 2항 볼까요? 전항의 일부 멸실의 경우에요. 일부 멸실되면 이 부분은 소멸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이 소리입니다.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읽어볼까요?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이 부분만 남았는데 이 부분만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겠죠? 당연히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뭐다? 소멸 통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끝내야겠다. 나 더 이상 여기 남아있는 게 이유가 없다. 이 소리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나?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겠죠? 당연한 얘기죠. 315조. 그러면 전세권자의 손해배상 책임. 1항.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번에는 누구 책임이라고요? 불가항력으로 멸실이라고요? 아니죠. 전세권자에게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전세권자가 사용수익 중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이걸 멸실을 했대요. 그러면 당연히 전세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런 1항 같은 경우에는. 2항 볼까요?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서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무슨 얘기? 당연한 얘기거든요.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전세권자가 이 목적물 사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멸실을 초래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지금 설정자한테 뭘 지금 가지고 있죠?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한편 이렇게 자기 사용 수익을 하다가 멸시를 했으니까 이 설정자는 전세권자한테 뭘 가지고 있죠? 손해배상 지금 했잖아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잖아요.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봅시다. 전세금이 1억이라고 해볼까요? 1억. 전세금이 1억이에요. 1억인데 지금 손해가 5천만 원 났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5천만 원을 까고 그냥 속된 말로 깐 다음에 5천만 원만 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이 먼저 충당해요. 1억 중에서 자기가 이 사람한테 1억을 줘야 하는데 그 1억 중에서 손해난 거 5천을 까고 충당이라는 건 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잉여가 있으면 이렇게 반환을 하라는 얘기죠. 됐어요. 그리고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도 있다. 당연한 얘기죠. 5번 볼게요. 전세권 소멸의 효과. 전세권 소멸과 동시이행. 이것도 가끔씩 지문에 뜨는 조문이에요. 이것도. 전세권이 소멸한 때는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거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소멸을 됐어요. 그러면 전세금을 반환해야죠. 누가 반환해야죠?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전세권자는 뭘 해야죠? 목적물 인도만으로 끝나나요? 아니라고 했죠. 이 사람이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교부를 해야지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이 사람이 의무를 다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볼까요? 목적물을 인도를 했어요. 전세권자가. 하더라도 이 사람이 서류 교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설정자는 너 아직 의무 다 이행 안 했잖아. 즉 서류 교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돈을 줄 수 없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지금 소멸을 했어요. 이제 전세권이 끝난 상태죠. 끝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전세권이 소멸된다. 그냥 도식적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소멸된다. 뭐가?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지금 돈 얘기가 나오죠?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가 318조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답니다. 전세금을 줘야 하는데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뭘 할 수가 있죠?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경매 청구권은 인정이 됩니다. 303조 볼까요? 전세권의 내용.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이걸 얘기하는데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이것도 전부도 중요하고 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중요합니다. 이 지문 자체가. 판례 볼게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이 되죠.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건물이 2층짜리라고 할게요. 2층. 여기는 1층이고 2층짜리 건물인데 전세권자가 어디에? 1층에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갑이라고 봅시다. 전세권자 갑. 근데 지금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세권은 일부에 되어 있지만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을이라고 해볼까요?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건물의 소유자는 병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병. 그러면 이때 이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아가지고 채권자니까 피담보 채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뭘 했죠? 경매 청구를 한다는 얘기죠. 경매 청구를 하면 이 전세권자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자기가 이만큼 그 전세권을 받고 있으니까 이만큼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이 부분에 있을까요? 아니면
전체에 대해서 있을까요? 이때는 전체에 대해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봅시다. 303조에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이게 포인트죠?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고요. 근데 이제는 경매 신청권도 있다고 했죠? 경매 신청권은 어떻다? 판례에 보면 이 부분에 한해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헷갈리니까. 전세권자가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돈을 못 받으니까, 갑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못 받으니까 전체에 대해서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고요? 안 되겠죠? 경매가 들어가면 만약에 2층 부분에 임차권자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돈 못 받는다고 해서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려면 이 사람도 위태로워지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매는 자신의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이 전에 보면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경매가 들어왔을 때는 자기가 이 부분만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다? 전체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피해보는 사람 없잖아요. 전체에 들어간 거니까 지금. 아시겠나요?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이거 자주 나오고 중요하겠죠?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전세권이 끝났죠? 전세권이 끝나면 뭐가 있겠죠? 전세권자는 원상 회복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부속물 수거권이 있고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답니다. 한번 조문을 읽어볼게요. 316조에서 원상회복 의무와 매수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을 했답니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소멸했으니까 원상회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갑자기 부속?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이 부속이 뭐냐면 독립성이 있고, 그죠? 독립성이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한마디로 독립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세권자가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에어컨 독립성이 있나요, 없나요? 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떼 갈 수 있죠. 이걸 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속물. 그래서 부속물은 전세권자가 수거해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지상권에서도 이 비슷한 거 있죠. 지상권에서도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즉 에어컨을 설치를 했어요.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아주 정말 더운 어떤 그 건물이라고 해볼게요. 더운 건물에 전세권자가 이렇게 자기 살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떼 갈 수가 있는 게 원칙인데 이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 자기가 소유자겠죠? 그 소유자가 네가 어차피 이렇게 에어컨 설치했는데 네가 이거 에어컨 떼어가서 뭐 하겠니? 그죠? 이 에어컨은 부착하는 데 돈이 많이 들었을 거고 이 건물에 대해서 유용하게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설정자가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이거 그냥 너한테 살게. 그러면 뭐다? 전세권자는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있다고요? 자기 거니까 괜찮다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절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항 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죠.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이 돼도 같다. 이것도 잘 나오는 조문인데 계속 에어컨 얘기를 했고요. 에어컨에 대해서 요즘 에어컨은 이렇게 좀 시스템 에어컨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설정자 동의를 얻었어요. 여기 너무 더운 건물인데 왜 이렇게 에어컨이 설치가 안 돼 있죠? 내가 설치를 할게요 하는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정자의 동의를 얻었대요. 또는 뭐죠?
이 부속물, 에어컨을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를 했대요. 그런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뭐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네가 사야겠다. 설정자, 당신이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됐고요. 넘어가 볼게요. 경매 청구권, 그죠? 뭐 이것은 다 설명한 거네요. 이건 봅시다.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를 해야지 즉 전세금을 반환을 안 해야지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제한이 있냐면, 이 전세권자도 전세권이 종료를 하면 어떤 의무가 발생하나요? 봤죠? 인도를 해주면서 서류까지도 같이 교부를 해야죠. 근데 자기가 이런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고 전세금만 막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는 게 옳아요? 반환하지 않는 게 옳아요? 반환하지 않는 게 옳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뭐다? 이 사람은 경매 청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의무를, 이 인도와 서류 교부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 이행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설정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안 줬을 때 경매 청구를 해야지, 그 소리입니다. 알겠죠? 넣어볼게요. 됐고요. 예, 건물 일부 있죠? 일부에 대해서 설정되어 있으면 뭐다?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 안 된다는 얘기죠? 됐고요. 다만 우선 변제권 뭐다? 부동산 전부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설령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전부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건물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설명을 드렸고요. 예, 우선 변제권 순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한번 봤던 내용이에요. 즉 전세권자는 일반 채권자보다 언제나 선순위나, 그죠? 채권자에 비해서 전세권자는 선순위예요. 전세권은 등기가 되잖아요. 그죠? 등기 순서에 따라서 이 자기의 전세금 반환 채권을 회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 채권자보다 언제나 선순위인데, 대항력 있는 그 채권자들이 있어요.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권자나 등기된 임차권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채권적 전세라고 해도 제일 처음에 배웠어요. 즉 일반적으로 아파트 전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전세 같은 경우에는 등기한 적 없죠. 채권이에요. 채권인데 이 사람들이 보호를 안 받고 있나요? 아파트 전세권자들이 제일 처음에 전세 딱 들어가면 뭘 하죠? 전입신고하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설령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이 확정일자, 이 전입신고일자, 이거에 맞게 순위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세권자는 이런 사람들이랑 경쟁적으로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전세금을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됐고요. 마지막으로 저당권과 전세권의 배당 순위. 이것은 봤던 내용인데 어디서 봤죠? 이게 말소 기준 권리에서 봤죠? 이거 한번 볼게요. 보면 저번에 봤던 내용인데 한번 다시 보는 겁니다. 이 갑소유 토지에 이렇게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면 경락인은 언제 권리를 기준으로 말소되는지를 살펴보겠죠. 그러면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을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있는 권리 이 포함해서 다 말소가 되겠죠. 그죠? 전세권 또한 말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어떻게 해야죠? 자기가 더 이상 살 수는 없어요. 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전세권자는 순위에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행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경매가 되면 그 돈을 순위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그럼 2번을 볼게요. 2번은 이번에는 을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러면 경락인은 말소기준 권리를 찾는데 말소기준 권리가 뭐죠? 저당권, 최선순위 저당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사라지죠. 그죠? 전세권은
존속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시겠나요? 원칙인데 이 전세권자가 딱 보니까 지금 경락이 돼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이 새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죠? 뭐 이 사람이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악덕 주인일 수도 있죠. 악덕 건물주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유, 어차피 내가 여기 지금 사는데 만족스럽지도 못해 이러면서 이 기회를 틈타서 내가 나가야겠구나. 그걸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전세권은 용익 물건이기도 하지만 담보 물건이기도 하니까 내가 이렇게 경매가 됐을 때 이 순위에 따라서 즉 배당을 받아서 나가야겠다. 이 사람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당 요구를 하면 이 사람은 용익 물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순위에 맞게 돈을 받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최선 순위로 이게 전세권이 있을 때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눠지는 겁니다. 다시 책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거 지금 설명했죠. 최선 순위 전세권이 2번 보세요. 2번 최선 순위 저당권보다 전세권이 더 먼저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다 소멸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즉 경매 매수인이 경락인이잖아요. 경락인이 인수를 합니다. 전세권을. 근데 다만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즉 저당권자가 신청한 게 아니라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자기가 돈을 받겠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이거나 저당권자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경매 신청을 했는데 전세권자가 나 이참에 나가야겠다. 배당 요구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전세권은 소멸하고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 설명드렸던 얘기고 이것도 위에 것도 다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마지막 토지 전세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 인정 요구 이것만 봅시다. 토지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관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배웠던 거 지금 두 가지랑 아직 안 배웠지만 곧 배울 거 한 가지가 있어요. 토지에 대해서 뭐죠? 지상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죠. 그죠?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거 전세권 다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이 두 개는 물건이지만 나머지 하나는 채권으로서 토지 임차권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이 셋 다 모두 뭐가 인정이 되죠?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이 판례를 보실게요. 토지 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 청구권. 매수 청구권 우리 지상물에서 배웠잖아요. 이렇게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상물이 있어요. 그러면 지상권자가 갱신을 한번 청구해보죠. 갱신을 청구한 다음에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런 구조가 나머지 전세권, 임차권에서도 다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 임차인도 이렇게 임대차가 끝났는데 이렇게 지상물이 있어요. 또는 토지 전세권이 끝났는데 지상물이 있어요. 이럴 때 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판례예요. 그러면서 요건은 뭐였죠? 존속기간이 만료로, 지상권에서 배웠죠? 만료로 소멸할 것, 그리고 지상물이 현존할 것.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나머지 이 전세권이나 임차권도 다 똑같이 이렇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다 받고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권 당연한 얘기죠. 310조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유익비는 무조건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의 선택에 조차 지출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딱 규정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세권자가 필요비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전세권자가 수선 의무를 지기 때문에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유익비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 있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어요. 전세권자가. 그러면 금액이 크겠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종료 시에 이렇게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익비겠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